부산항 새벽 4시 안개가 짙게 깔린 컨테이너 야드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칠성파 부두목 강만석이 가슴팍을 움켜쥐며 비틀거렸어요. 왼쪽 어깨에서 피가 흘러내렸죠. 그의 뒤를 따르던 조직원 7명도 모두 상처투성이었습니다. 형님, 이대로 가면 다 죽습니다. 막내 조직원이 다급하게 소리쳤어요. 뒤에서는 구룡회 놈들이 쫓아오고 있었거든요. 양도훈 그 새끼가 칠성파를 완전히 박살내려고 작정한 모양이었습니다. 강만석은 이를 악물었어요. 조직 내 권력투쟁에서 밀려났다고 해서 이렇게 개처럼 죽을 순 없었죠. 42살까지 살아온 게 이런 식으로 끝날 리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야, 경남 쪽으로 빠져라. 내가 아는 곳이 하나 있어. 강만석이 피를 뱉으며 말했어요. 조직원들은 의아해했지만 따질 여유가 없었습니다. 구룡회 놈들의 차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거든요. 한편 그때 경상남도 어느 산중 깊숙한 곳에 자리한 작은 사찰에서는 새벽 예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대웅전 안 부처님 앞에서 한 비구니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어요. 윤소희였습니다. 42살 12년째 이 절에서 묵언수행을 하고 있는 여자였죠. 소희는 연꽃등을 정성스럽게 닦고 있었어요. 손놀림이 매우 섬세했습니다. 하지만 그 손가락 사이로 보이는 작은 흉터들이 범상하지 않음을 암시했죠. 소희야. 70대 주지 스님인 대웅 스님이 조용히 불렀어요. 소희는 고개를 들어 스님을 바라봤습니다. 입을 열지는 않았죠. 12년간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오늘 밤 손님이 올 것 같구나. 다소 거칠 수도 있지만 수행자라면 누구든 받아야 하는 법이지. 대웅 스님의 눈빛이 의미심장했어요. 마치 무언가를 알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소희는 잠시 스님을 바라보다가 다시 연꽃등 닦기에 집중했어요. 그날 밤 9시경 강만석 일행이 사찰 대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강만석은 어깨 붕대가 핏물로 젖어 있었어요. 조직원들도 모두 지쳐 보였죠. 형님, 여기가 어디예요? 절이야, 절. 여기선 아무도 못 건드려. 중립지대거든. 강만석이 거칠게 대답했어요. 사실 그도 확신은 없었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거든요. 구룡회 놈들이 언제 따라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숨을 곳이 필요했습니다. 대웅 스님이 문을 열어줬어요. 강만석 일행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다친 분들이군요. 들어오세요. 스님, 죄송합니다. 며칠만 묵어갈 수 있을까요? 돈은 충분히 드릴게요. 강만석이 예의를 갖춰 말했어요. 아무리 조폭이라도 절에서만큼은 함부로 굴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스님은 조용히 웃으며 답했습니다. 돈은 필요 없어요. 하지만 이곳의 질서는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때 소희가 나타났어요. 회색 가사를 입고 조용히 걸어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강만석 일행은 그저 평범한 비군이려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강만석만은 달랐어요. 소희의 걸음걸이를 보는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너무나 완벽한 중심이동, 소리 없는 발걸음. 이건 평범한 사람의 움직임이 아니었습니다. 소희는 강만석 일행을 한번 훑어보고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대웅전 쪽으로 향했어요. 여전히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죠. 저분은 누구세요? 강만석이 궁금해서 물었어요. 소희 보살입니다. 12년째 묵언수행 중이에요. 대웅 스님이 담담하게 답했죠. 강만석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계속 뭔가 걸렸습니다. 저 여자 뭔가 다르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어요. 밤이 깊어가면서 사찰은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가 얼마나 갈지는 아무도 몰랐죠. 이튿날 아침 강만석 일행은
사찰 생활에 적응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조직원들은 달랐어요. 특히 막내인 김태식은 참을성이 부족했죠. 26살 나이에 이미 폭력 사건으로 2번이나 감옥을 다녀온 놈이었거든요. 형님, 언제까지 이런 데서 숨어 살아야 해요? 답답해 죽겠습니다. 태식이 투덜거렸어요. 다른 조직원들도 비슷한 심정이었죠. 절에서의 조용한 생활이 이들에겐 감옥보다 답답했습니다. 점심 공양 시간이었어요. 소희가 조용히 밥과 반찬을 날라다 주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한마디 말도 없이 움직였죠. 야, 저 비구니 진짜 벙어리야? 태식이 다른 조직원에게 속삭였어요. 소희는 듣고 있었지만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12년째 말을 안 한다니까. 뭔 사연이 있나 봐. 에이, 그냥 관심 끌려고 하는 거 아냐? 여자들이 그런 거 좋아하잖아. 조직원들이 키득거렸어요. 소희는 여전히 무표정한 채로 밥그릇을 정리했습니다. 강만석은 이런 광경을 보며 불편했어요. 뭔가 잘못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당장 구룡회를 피해야 하는 상황에서 부하들을 너무 강하게 통제할 수도 없었죠. 오후 3시경 대웅전에서 일이 벌어졌습니다. 태식이 술을 들고 부처상 앞에 나타났어요. 어디서 구했는지 소주 한 병을 들고 있었죠. 부처님도 술 한잔 하실까요? 태식이 웃으며 부처상에 술을 부었어요. 다른 조직원 둘이 뒤에서 키득거렸죠. 바로 그때 소희가 나타났습니다. 연꽃등을 들고 대웅전으로 들어오던 소희는 이 광경을 보고 멈춰 섰어요. 부처상에서 흘러내리는 술을 바라보았죠. 벙어리 왔네. 태식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야, 너도 술 한잔 할래? 아, 맞다. 말을 못하니까 대답도 못하겠구나. 소희는 연꽃등을 바닥에 조심스럽게 내려두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부처상에 다가갔습니다. 뭐 하게? 신경 쓰지 말고 가라고. 태식이 소희를 밀쳤어요. 하지만 소희는 꿈쩍도 하지 않았죠. 마치 바위처럼 단단했습니다. 이상했어요. 분명히 힘을 줘서 밀쳤는데 전혀 밀리지 않았거든요. 소희는 조용히 걸레를 꺼냈습니다. 부처상에 묻은 술을 닦기 시작했어요. 움직임이 매우 차분했죠. 야, 무시하냐? 태식이 화를 냈어요. 소희의 어깨를 다시 밀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소희가 고개를 돌려 태식을 바라봤습니다. 12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와 눈을 마주친 거였죠. 태식은 그 눈빛을 보고 순간 얼어붙었어요. 뭔가 차가우면서도 날카로운 마치 칼날 같은 시선이었거든요. 하지만 곧 제정신을 차렸죠. 뭘 봐? 무서워서 그런 눈으로 쳐다보는 거야? 태식이 다시 큰 소리쳤어요. 소희는 아무 말 없이 다시 부처상 닦기에 집중했습니다. 그때 대웅 스님이 나타났어요. 무슨 일입니까? 스님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단호했어요. 아, 스님. 그냥 부처님께 인사드리는 거였습니다. 태식이 어색하게 웃었어요. 대웅 스님은 바닥에 떨어진 술병을 보고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곳은 신성한 공간입니다. 선을 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죄송해요. 태식이 대충 사과했지만 진심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속으로는 화가 났죠. 고작 중 한 명에게 혼나다니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저녁이 되었어요. 강만석은 부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야들아, 여기서 문제 일으키지 마라. 우리가 지금 처지가 어떤지 알잖아. 형님, 저 벙어리가 먼저 시비 걸었습니다. 태식이 변명했어요. 시비? 걸레질하는 게 시비야? 너 정신 차려. 강만석이 꾸짖었지만 마음 한편으론 이해가 됐어요. 조직원들도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뭔가 불안했습니다. 특히 그 비군이 소희가 신경 쓰였어요. 오늘 태식을 바라보던 그 눈빛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밤 10시 소희는 홀로 대웅전에 앉아 있었어요. 연꽃등 하나만 켜둔 채 부처님 앞에서 참선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마음이 평온하지는 않았습니다. 12년간 쌓아온 평정심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어요. 오늘 부처상에 술을 부은 그 순간 오래전 기억들이 되살아났거든요. 소희는 자신의 가슴을 만졌습니다. 가사 아래 숨겨진 문신이 있는 곳이었죠. 호랑이와 난초 문신. 백호칠기의 상징이었어요. 참아야 해. 이미 끝난 일이야. 소희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내지 않았어요. 12년간 지켜온 침묵을 깨트릴 순 없었거든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조직원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복도 저편에서 술자리를 벌이고 있는 모양이었죠. 야, 내일은 저 벙어리한 장난 좀 쳐볼까? 태식의 목소리였어요. 뭔 장난? 그냥 좀 놀래켜주는 거지. 답답하잖아. 맨날 조용하기만 하고. 형님이 뭐라고 하시면 어떡해? 모르게 하면 되지. 키득거리는 웃음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소희의 손이 천천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12년 만에 처음으로 분노라는 감정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곧 손을 폈습니다. 아직은 참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언제까지 참을 수 있을지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사찰의 평화는 완전히 깨졌습니다. 강만석 일행은 이제 사찰을 자신들의 은신처로 여기기 시작했어요. 예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죠. 특히 태식과 그의 동료 2명은 갈수록 도를 넘고 있었습니다. 아침 공양 시간, 이들은 큰 소리로 떠들며 밥을 먹었어요. 원래 사찰에서는 조용히 식사하는 것이 예의인데 전혀 신경 쓰지 않았죠. 심지어 밥그릇을 바닥에 내려놓으며 큰 소리를 냈습니다. 소희가 빈 그릇을 거두러 왔을 때였어요. 태식이 일부러 젓가락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소희가 몸을 숙여 주우려는 순간 태식이 발로 젓가락을 더 멀리 밀어버렸어요. 소희는 아무 말 없이 다시 젓가락을 주우러 갔습니다. 하지만 태식은 또 발로 밀어버렸죠. 이런 일이 3번 반복되었어요. 다른 조직원들이 키득거리며 웃었습니다. 마치 동물원에서 동물을 구경하는 것처럼 소희를 바라봤죠. 소희는 결국 젓가락을 주워들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억제하려는 노력 때문이었죠. 점심 무렵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태식 일행이 사찰 내 식량 보관소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배가 고프다는 핑계였지만 실제로는 권력을 과시하려는 의도였죠. 대웅 스님이 나서서 말렸지만 소용없었어요. 태식이 스님을 밀쳐냈거든요. 70대 노인을 함부로 대한 것이죠. 스님은 뒤로 휘청거렸지만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소희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입을 열지는 않았죠. 오후 2시경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소희가 빨래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사찰 뒤편 개울가에서 조용히 가사를 빨고 있었죠. 12년간 해온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태식이 나타났어요. 혼자가 아니었죠. 동료 1명과 함께였습니다. 태식은 소희 앞에 다가와 앉았어요. 소희는 빨래를 계속했지만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태식이 갑자기 소희의 가사끈을 잡아당겼어요. 끈이 풀어지면서 소희의 어깨가 드러날 뻔했습니다. 소희는 재빠르게 가사를 여미며 일어섰어요. 태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뭐 그리 놀래? 그냥 장난인데. 소희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하지만
태식은 계속 다가왔죠. 12년 동안 말 한마디 안 했다며? 정말 신기하네. 혹시 벙어리가 아니라 그냥 까탈스러운 거 아냐? 태식의 동료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어요. 야, 이거 인터넷에 올리면 재미있겠다. 말 안 하는 비구니. 그 순간 소희가 핸드폰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태식이 소희의 손목을 잡았어요. 생각보다 힘이 센 것에 놀랐지만 놓지 않았죠. 소희는 태식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12년 전 그 차가운 눈빛이 다시 돌아왔어요. 태식은 순간 움찔했지만 곧 웃어넘겼습니다. 뭐야, 무서워하는 거야? 아니면 화내는 거야? 소희가 입술을 열었습니다. 12년 만에 처음으로 말을 하려는 듯 했어요. 하지만 결국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다시 입을 다물었죠. 태식이 실망한 표정을 지었어요. 에이, 재미없어. 진짜 벙어리네. 그때 강만석이 나타났습니다. 개울가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보고 얼굴이 굳어졌어요. 특히 소희의 표정을 보고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직감했죠. 야, 뭐 하는 거야? 강만석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 형님. 그냥 대화 좀 해보려고 했는데 말을 안 해요. 태식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강만석은 소희를 자세히 바라봤어요. 소희는 여전히 아무 말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 뭔가 위험한 것이 숨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만하고 들어가라. 형님, 아직. 들어가라고 했어. 강만석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태식은 불만스러워했지만 어쩔 수 없이 물러났죠. 소희는 가사를 다시 단정하게 여미고 빨래를 마저 했어요. 하지만 손이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강만석은 혼자 사찰 마당을 거닐고 있었어요. 뭔가 불안했거든요. 소희라는 비구니에게서 느껴지는 이상한 기운 때문이었죠. 걸음걸이, 눈빛, 그리고 오늘 태식의 손목을 뿌리칠 때의 그 힘. 모든 것이 평범한 비구니와는 달랐어요. 강만석은 자신의 가슴 쪽을 만졌습니다. 거기에도 문신이 있었거든요. 용 문신이었죠. 조직원임을 나타내는 표시였습니다. 문득 소희의 목 언저리에서 본 것이 생각났어요. 가사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았지만 뭔가 있었던 것 같았거든요. 설마. 강만석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비구니가 문신을 했을 리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불안감은 계속되었습니다.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 같았어요. 소희는 그날 밤 더 늦게까지 참선했습니다. 마음의 평정을 되찾으려 애썼지만 쉽지 않았어요. 12년간 묻어둔 기억들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북파공작원 시절의 기억들 말이에요. 소희는 자신의 가슴을 만졌습니다. 호랑이와 난초 문신이 있는 곳이었죠. 백호칠기. 그때 함께했던 전우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모두 죽었죠. 소희만 살아남았습니다. 그 죄책감 때문에 12년간 말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침묵으로 속죄하려 했던 거죠. 하지만 지금 그 침묵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태식이 자신을 건드렸을 때 순간적으로 옛날의 본능이 깨어났거든요. 소희는 깊게 숨을 내쉬었어요. 아직은 참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밤은 깊어갔지만 아무도 잠들지 못했어요. 모두 내일이 두려웠거든요. 나흘째 되는 날 오후 3시 사찰의 평화는 완전히 산산조각 났습니다. 양도훈이 이끄는 구룡회 조직원 15명이 사찰 앞에 나타났어요. 검은 SUV 4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이들의 표정은 살기로 가득했죠. 양도훈은 32살의 젊은 나이에 구룡회 중간 보스까지
올라선 인물이었어요. 야심도 크고 수단도 가리지 않았죠. 칠성파를 완전히 박살내서 부산 전체를 장악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강만석 그 새끼가 여기 숨어 있다는 정보가 확실하지? 양도훈이 부하에게 물었어요. 부하가 고개를 끄덕였죠. 네, 형님. 확실합니다. 며칠 전부터 여기 있다고 합니다. 양도훈은 사찰 대문을 바라봤어요. 평화로워 보이는 모습이 오히려 마음에 들지 않았죠. 절이면 뭐 어때? 범죄자 숨겨주는 곳인데. 양도훈 일행이 사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대웅 스님이 급히 나와서 막아섰어요. 하지만 스님 혼자서 15명을 막을 수는 없었죠. 무슨 일로 오신 겁니까? 여기는 신성한 곳입니다. 스님, 죄송하지만 우리가 찾는 사람이 있어요. 강만석이라는 놈 말입니다. 양도훈이 예의를 갖춘 척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죠. 바로 그때 강만석이 나타났습니다. 부하들과 함께 사찰 마당으로 나온 강만석은 양도훈을 보고 이를 악물었어요. 결국 찾아낸 거였죠. 양도훈, 이 새끼야. 여기까지 쫓아왔구나. 형님, 오랜만이에요. 그동안 어디 숨어 계셨나 했습니다. 양도훈이 비웃으며 답했어요. 두 조직 간의 대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찰 마당이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죠. 강만석 쪽은 8명, 양도훈 쪽은 15명이었어요. 수적으로 압도적으로 불리했습니다. 소희는 이때 대웅전에서 나왔어요. 조용히 마당 한편에 서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무덤덤했지만 눈빛에는 뭔가 다른 게 있었어요. 스님, 죄송합니다. 이런 일로 절에 피해를 끼치게 되어서. 강만석이 대웅 스님에게 사과했어요. 진심이었죠. 하지만 양도훈은 달랐습니다. 피해?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피해라고 하세요? 양도훈이 손짓을 했어요. 부하들이 곧바로 움직였죠. 싸움이 터졌습니다. 사찰 마당에서 두 조직 간의 난투가 벌어졌어요. 주먹과 발길질, 그리고 몽둥이까지 동원된 격렬한 싸움이었죠. 대웅 스님은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신성한 사찰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상상도 못했거든요. 소희는 여전히 한편에 서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움직이지 않았지만 온몸의 근육이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싸움은 점점 격해졌어요. 양도훈 쪽이 수적 우세로 칠성파 조직원들을 하나씩 제압해 갔습니다. 강만석도 어깨 부상 때문에 제대로 싸울 수 없었죠. 그때였습니다. 구룡회 조직원 중 하나가 넘어지면서 대웅전 계단에 부딪혔어요. 그 충격으로 부처상이 흔들렸죠.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양도훈의 부하 중 한 명이 화가 나서 주변에 있던 돌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그 돌을 부처상을 향해 던졌습니다. 돌이 부처상의 얼굴을 스쳤어요. 그 순간 소희가 움직였습니다. 12년간 지켜온 고요함이 깨졌어요. 소희가 한 걸음, 두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소희를 바라봤어요. 싸움도 잠시 멈췄죠. 소희는 부처상 앞으로 걸어가서 바닥에 떨어진 돌을 주워들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돌을 집어 올렸어요. 그리고 돌을 내려다봤습니다. 양도훈의 부하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야, 거기 비구니. 뭐 하는 거야? 무서워서 떨고 있어? 소희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12년 만에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 절은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어요. 12년간 말하지 않던 비구니가 드디어 입을 연 것이었죠. 소희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뭔가 위험한 것이 담겨 있었어요. 이 절은 전우들이 죽어서 지킨 곳이다. 완전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만석이 소희를 바라보며 눈을 크게 떴어요.
뭔가 알 것 같다는 표정이었죠. 양도훈은 어리둥절했습니다. 갑자기 비구니가 뭔 소리를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전우, 뭔 개소리야? 양도훈의 부하가 웃으며 말했어요. 소희가 그 부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12년 전 그 차가운 눈빛이 완전히 되살아났어요.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포식자의 눈빛이었죠. 너희들은 모르겠지만 소희가 천천히 가사의 깃을 풀었습니다.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죽어간 사람들이 있다. 가사가 조금씩 벗겨지면서 소희의 가슴팍이 드러났어요. 그곳에는 호랑이와 난초가 새겨진 정교한 문신이 있었습니다. 강만석이 그 문신을 보고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백호. 강만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소희가 문신을 완전히 드러내며 말했어요. 백호 7기 윤소희다. 그 순간 사찰 마당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12년간 잠들어 있던 전설이 깨어난 것이었죠. 백호 7기라는 말에 강만석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조직 생활을 해왔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전설들을 들어왔어요. 그 중에서도 백호 부대는 특별했죠. 국정원 산하 최정예 북파 공작 부대였거든요. 백호 7기는 그 중에서도 전설 중의 전설이었습니다. 25년 전 북한 핵시설 정보 수집 작전에 투입된 8명의 공작원들이었어요. 하지만 작전 중 발각되어 7명이 죽고 1명만 살아 돌아왔죠. 그 1명이 바로 윤소희였습니다. 강만석은 무릎이 후들거렸어요. 자신이 지금까지 평범한 비군이라고 여겨왔던 여자가 그 윤소희였다니요. 양도훈은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백호, 그게 뭔데? 호랑이 문신 새겼다고 대단한 거야? 양도훈의 무지함이 오히려 위험했어요. 진짜 위험한 상대가 누구인지 모르고 있었거든요. 소희는 가사를 완전히 벗어 한쪽에 놓았습니다. 이제 평범한 회색 속옷만 입고 있었어요. 가슴과 등에 새겨진 호랑이와 난초 문신이 완전히 드러났죠. 그 문신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습니다. 백호 7기각 구성원의 특기와 역할을 상징하는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소희의 호랑이는 근접 전투 전문가를 뜻했고 난초는 침투와 은밀 작전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마지막 경고다. 소희가 조용히 말했어요.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지만 그 안에는 12년간 억눌러왔던 모든 것이 담겨 있었죠. 이곳에서 나가라. 지금 당장. 양도훈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야, 이 미친년이 뭔 소리야? 비군이 주제에 우리한테 명령해. 그가 부하들에게 손짓했습니다. 저 여자부터 정리하고 강만석을 데려가자. 4명의 조직원이 소희를 향해 달려들었어요. 그 순간 시간이 느려진 것 같았습니다. 소희가 몸을 낮추며 회전했어요. 12년간 봉인되어 있던 몸의 기억이 되살아났죠. 근육 하나하나가 예전의 감각을 떠올렸습니다. 첫 번째 조직원이 소희의 어깨를 잡으려 했어요. 소희는 그의 손목을 잡고 비틀었습니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죠. 조직원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넘어졌어요. 두 번째 조직원이 주먹을 날렸습니다. 소희는 몸을 살짝 틀어 주먹을 피하고 동시에 손날로 그의 목을 쳤어요. 조직원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조직원이 동시에 달려들었어요. 소희는 부처님 좌대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거기 놓여있던 불경책을 집어들었죠. 무거운 불경책이 방패가 되었어요. 조직원의 몽둥이를 막아낸 후 소희는 그 책으로 상대방의 얼굴을 내려쳤습니다. 코뼈가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조직원이 뒤로 넘어졌어요. 마지막 조직원이 뒤에서 소희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소희는 연꽃등을 집어들고 뒤로 휘둘렀어요.
연꽃 등의 무거운 받침대가 조직원의 옆구리를 쳤죠. 조직원이 신음하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30초도 안 되는 시간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양도훈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소희를 바라봤습니다. 4명의 부하가 한 여자에게 순식간에 당했다니요. 이런 미친. 양도훈이 욕설을 내뱉으며 나머지 부하들을 불렀어요. 다 덤벼. 저 여자 하나 못 잡아? 하지만 소희는 이미 다음 무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 앞에 놓인 목탁을 집어든 것이죠. 작고 둥근 목탁이었지만 소희의 손에서는 치명적인 무기가 되었어요. 소희가 목탁을 던졌습니다. 정확한 궤도를 그리며 날아간 목탁이 한 조직원의 이마를 쳤어요. 조직원이 그 자리에서 기절했죠. 이제 향로 차례였습니다. 무거운 청동 향로를 집어든 소희는 마치 해머 던지기 선수처럼 회전하며 던졌어요. 향로가 공중에서 아름다운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 2명의 조직원을 연달아 맞췄습니다. 슬로우 모션 같은 장면이었어요. 향로에서 재가 흩날리며 햇빛에 반짝였고 조직원들은 마치 춤을 추듯 쓰러져 갔죠. 3분이 지났을 때 양도훈의 부하 14명이 모두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기절했고 어떤 이는 부러진 팔을 부여잡고 신음했어요. 어떤 이는 코피를 흘리며 일어서려 애쓰고 있었죠. 소희는 그 모든 혼란 속에서도 차분하게 서 있었어요. 숨 하나 거칠지 않았습니다. 양도훈만 홀로 서 있었어요. 부하들이 모두 당한 상황에서 혼자 남겨진 것이죠. 소희가 양도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25년 전 북한에서 동료들을 잃었을 때의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살려주세요. 양도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2살 중간 보스의 위험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그냥 겁에 질린 어린아이 같았죠. 제발 죽이지만 말아주세요. 저는 아직 죽고 싶지 않아요. 양도훈이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어요. 콧물까지 흘리며 빌었죠. 소희는 그런 양도훈을 내려다봤습니다. 한때는 자신도 이런 상황에서 동료들과 함께 적들에게 포위되었었어요. 하지만 동료들은 끝까지 싸우다 죽었죠. 일어서라. 소희가 말했어요. 그리고 다시는 이런 곳에 발을 들여놓지 마라. 신성한 땅을 더럽히는 자는 용서하지 않는다. 양도훈이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어요. 그리고 부하들을 부축해서 사찰을 떠났습니다. 차들이 먼지를 일으키며 사라져갔어요. 사찰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정적이었어요. 소희는 바닥에 떨어진 가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몸에 걸쳤어요. 호랑이와 난초 문신이 다시 가려졌죠. 강만석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소희 보살님. 아니, 백호칠기님. 소희가 강만석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다. 소희로 불러도 된다. 강만석은 고개를 숙였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무례했는지 깨달았거든요. 12년간의 침묵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구룡회가 떠나고 1시간이 지났지만 사찰은 여전히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강만석과 부하들은 감히 소희에게 다가가지 못했어요. 방금 전 목격한 광경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거든요. 평범한 비군이라고 생각했던 여자가 순식간에 15명을 제압한 것이죠. 소희는 대웅전 앞 계단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12년 만에 사람들과 말을 나눈 후의 허탈감이 밀려왔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막아두었던 댐이 터진 것 같은 기분이었죠. 대웅 스님이 조용히 다가왔어요. 70대의 노스님은 처음부터 소희의 정체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편하냐?
스님이 소희 옆에 앉으며 물었어요. 소희는 고개를 들어 스님을 바라봤습니다. 12년 동안 자신을 받아준 유일한 사람이었죠. 스님께서는 처음부터 아셨죠? 그때 너를 처음 봤을 때부터 알았다. 그 상처투성이 몸과 죽은 것 같은 눈빛을 보고 말이야. 대웅 스님은 25년 전 월남전에 참전했던 경험이 있었어요. 전쟁의 상흔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12년 전 이 절에 온 그날 밤 너는 계속 울고 있었어. 꿈속에서도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면서 말야. 소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날 밤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25년 전 백호 7기는 북한 핵시설 정보 수집이라는 극비 임무를 받았어요. 당시 소희는 27살의 젊은 공작원이었죠. 함께한 동료들은 모두 한 가족 같았습니다. 팀장이었던 박상현, 폭파 전문가 김민수, 통신 담당 이지은, 의무병 최영호, 저격수 한태준, 정찰병, 송기남, 그리고 막내였던 정우진. 총 8명이었어요. 작전은 성공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복귀 과정에서 발각되었죠. 북한군의 포위망에 갇힌 백호 7기는 최후의 결전을 벌여야 했습니다. 동료들이 하나씩 쓰러져 갔어요. 박상현이 가장 먼저 총에 맞았고 김민수는 수류탄으로 적진을 날려버리며 장렬히 전사했죠. 이지은은 마지막까지 본부와의 통신을 유지하다가 저격당했습니다. 소희만 혼자 살아남았어요. 동료들의 희생 덕분이었죠. 귀국 후 소희는 영웅 대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더 괴로웠어요. 자신만 살아 돌아온 것에 대한 죄책감 때문이었거든요. 왜 나만 살아남았을까요? 소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것은 내가 답할 문제가 아니다. 살아남은 자의 몫은 죽은 자들을 기억하는 것이지 자신을 탓하는 것이 아니야. 대웅 스님의 말이 소희의 마음에 스며들었어요. 한편 강만석은 부하들과 함께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형님, 우리 어떻게 해야 해요? 구룡회 놈들은 쫓겨갔지만 태식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직도 소희가 보여준 무술 실력에 충격을 받고 있었죠. 닥치고 있어. 지금 우리가 할 말이 있나? 강만석이 짜증스럽게 답했어요. 사실 그도 혼란스러웠거든요. 백호 7기라는 전설적인 존재와 함께 있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강만석은 어린 시절 조직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떠올렸어요. 백호 부대는 조폭들 사이에서도 전설로 통했습니다. 특히 윤소희는 침묵의 호랑이라는 별명으로 불렸죠. 25년 전 그녀가 북한에서 홀로 살아 돌아온 이야기는 국정원 내부에서도 기밀이었어요. 하지만 조직 세계에서는 소문으로 퍼져 있었죠. 형님, 근데 백호 7기가 뭐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막내 조직원이 궁금해서 물었어요. 강만석이 한숨을 쉬며 답했습니다. 너희들은 몰라. 그 사람들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진짜 영웅들이야. 우리 같은 건달들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그때 소희가 일어났어요. 대웅 스님과의 대화를 마친 후였습니다. 소희는 강만석 일행을 향해 걸어왔어요. 조직원들이 긴장했지만 소희의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강만석. 소희가 강만석의 이름을 불렀어요. 네, 말씀하세요. 강만석이 정중하게 답했습니다. 평생 이런 식으로 누군가에게 존댓말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도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너희들도 떠나야 한다. 소희의 말에 강만석이 당황했어요. 그런데 구룡회 놈들이 아직. 그것은 내가 해결할 문제다. 이곳은 더 이상 너희의 은신처가 될 수 없어. 소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12년간 이 절의 평화를 지켜왔는데
오늘 그것이 깨졌다. 이제 원래대로 돌아가야 해. 강만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소희의 말이 옳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떠나겠어요. 고맙다. 소희가 작게 답했어요. 그날 밤 소희는 다시 대웅전에서 참선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마음가짐이었어요. 12년간 짊어지고 있던 죄책감의 무게가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동료들의 죽음을 헛되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긴 밤이 지나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죠. 소희는 연꽃등을 다시 닫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예전과 다른 의미였습니다. 단순한 속죄가 아니라 기억하기 위한 의식이었거든요. 이튿날 아침 7시 강만석 일행이 짐을 싸고 있을 때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국정원 소속 차량 3대가 사찰 앞에 도착했어요. 차에서 내린 사람은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죠. 김재호 국정원 2차장, 25년 전 백호 작전의 담당관이었습니다. 대웅 스님은 언젠가 이런 날이 올 줄 알고 있었다는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소희가 대웅전에서 나왔습니다. 12년 만에 보는 국정원 사람이었지만 전혀 놀라지 않았어요. 김재호는 어제 일에 대해 보고받았다며 소희를 다시 국정원으로 복귀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소희의 답변은 단호했어요. 25년 전 동료들이 모두 죽었는데 다시 그런 일을 할 수 없다고 거절했죠. 김재호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설득했지만 소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이미 25년 전에 모든 것을 바쳤다고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나라를 사랑하겠다고 말했어요. 그때 강만석이 다가와서 소희에게 사과했습니다. 부하들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서 진심으로 머리를 숙였어요. 소희는 강만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 잘못된 길을 걷고 있을 뿐이라고요. 25년 전 자신도 동료들을 잃고 12년간 죄책감에 시달렸지만 어제 깨달았다고 했어요. 죽은 자들은 산 자들이 포기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진정한 추모라고 말했죠. 강만석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자신을 제자로 받아달라고 부탁했어요. 조직 생활을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고 했죠. 42살의 조폭이 처음으로 진짜 눈물을 흘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대웅 스님이 웃으며 다가왔어요. 절에서는 누구든 받아주지만 진심이어야 한다고 말했죠. 강만석은 진심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김재호는 이 광경을 지켜보며 감탄했어요. 소희가 단순히 무력으로만 상황을 해결한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설득해봤지만 소희는 여전히 거절했습니다. 소희는 자신이 이미 제 길을 정했다고 말하며 김재호의 명함도 받지 않았어요. 국정원 차량들이 떠났고 사찰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강만석은 부하들에게 조직을 정리하라고 지시했어요. 자신은 이 절에 남아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한 것이죠. 태식을 비롯한 다른 조직원들도 놀랐지만 강만석의 결심이 진심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지역 언론사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구룡회 조직원 15명이 사찰에서 일방적으로 당했다는 소문이 퍼진 것이죠. 하지만 소희는 인터뷰를 거부했고 대웅 스님이 대신 나서서 그냥 폭력배들끼리 싸우다가 다친 일이라고 정리했습니다. 기자들은 더 이상 파고들지 못했어요. 목격자들도 모두 입을 다물고 있었거든요. 저녁 무렵 소희는 홀로 대웅전에 앉아 있었습니다. 12년간의 긴 침묵이 끝났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어요.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죠. 강만석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이제 평범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조직원 티를 완전히 벗어버린 모습이었죠. 소희가 강만석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서 진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하는 간절함이 느껴졌죠. 대웅 스님이 나타나서 강만석에게 절의 규칙들을 설명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 기상, 참선과 염불, 그리고 노동의 의미 등을 차근차근 알려줬어요. 강만석은 모든 것을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가끔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질문도 했죠. 평생 주먹으로만 살아왔던 사람이 처음으로 다른 삶의 방식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어요. 사찰은 고요했지만 평온한 고요였습니다. 며칠 전의 긴장감은 완전히 사라졌죠. 소희는 연꽃등을 다시 닫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예전과 다른 의미였습니다. 단순한 속죄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의식이었거든요. 25년 전 죽어간 동료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슬픔보다는 감사함이 더 컸습니다.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강만석도 옆에서 걸레를 들고 청소를 도왔어요. 서툴렀지만 정성스러웠죠. 조폭의 거친 손이 부처님 좌대를 조심스럽게 닦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구룡회도 쫓겨갔고 국정원도 포기했고 언론도 관심을 잃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평화가 찾아온 것 같았어요. 소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산 너머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죠. 12년 만에 보는 가장 아름다운 일출이었습니다. 침묵의 시간이 끝나고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사찰은 예전보다 더 평화로워 보였어요. 구룡회 사건 이후 아무도 이곳을 건드리려 하지 않았거든요. 소문이 퍼진 탓이었죠. 어떤 무서운 비구니가 있다는 이야기가 말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 주인공인 소희는 달라 보이지 않았어요. 여전히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참선하고 청소하고 공양을 준비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변화가 있었다면 더 이상 완전한 침묵은 아니라는 것이었죠. 필요할 때는 말을 했어요. 대웅 스님과 대화도 나누고 강만석에게 절의 생활에 대해 설명해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말수는 적었어요. 12년간의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었거든요. 강만석은 놀라울 정도로 절 생활에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새벽 기상이 힘들었어요. 평생 밤늦게 술 마시고 늦잠 자는 생활을 해왔으니까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알람 시계를 3개나 맞춰놓고 억지로라도 일어났습니다. 참선 시간에는 다리가 저려서 고생했어요. 42살의 몸이 가부좌를 하고 앉아있기엔 너무 경직되어 있었거든요. 그래도 꼭 참고 견뎠습니다. 가장 힘든 건 마음의 변화였어요. 25년간 주먹과 위협으로 문제를 해결해 왔는데 이제는 참고 인내해야 했거든요. 처음에는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았죠. 하지만 소희가 도움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강만석이 절 마당에서 혼자 주먹을 쥐고 있을 때였어요. 예전 조직 생활이 그리워서 괴로워하고 있었거든요. 소희가 다가와서 옆에 앉았습니다. 소희는 강만석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25년 전 동료들을 잃고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12년간 어떻게 그 고통을 견뎌냈는지 말해줬죠. 고통을 피하려고 하면 더 커지지만 받아들이고 견디면 언젠가는 지나간다는 이야기였어요. 강만석은 그 말을 듣고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강만석에게도 변화가 보였어요. 거칠었던 말투가 부드러워졌고 성급했던 성격도 차분해졌습니다.
무엇보다 눈빛이 달라졌어요. 예전의 사나운 기운이 사라지고 평온함이 자리 잡았죠. 대웅 스님은 이런 변화를 지켜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수십 년간 저를 지켜오면서 이렇게 극적인 변화를 보인 사람은 처음이었거든요. 어느 날 오후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태식이었어요. 강만석의 옛 부하였죠. 한 달 전 조직을 정리한 후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태식은 많이 야위어 보였어요. 강만석 없이 홀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았던 모양이었죠. 하지만 예전처럼 건방지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심스러워 보였어요. 강만석은 태식을 보고 반가워했지만 동시에 걱정되기도 했어요. 옛 생활의 유혹이 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태식이 온 이유는 달랐습니다. 강만석에게 사과하러 온 것이었어요. 예전에 형님 말을 안 듣고 소희를 괴롭혔던 일 때문이었죠. 태식은 그날의 일을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자신이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강만석은 태식을 위로해줬어요.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고, 오히려 그 일 덕분에 자신이 새로운 삶을 찾을 수 있었다고 말했죠. 태식은 강만석의 변화를 보고 놀랐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거든요. 예전의 거친 기운은 온데간데없고 마치 정말 스님 같아 보였어요. 소희도 태식을 만났습니다. 한 달 전 자신을 괴롭혔던 그 젊은이였죠. 하지만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가 후회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태식은 소희를 보자 몸을 떨었어요. 한 달 전 그 무서운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소희는 평온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소희가 태식에게 차를 내어줬어요.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이었죠. 태식은 그 차를 받아들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자신 같은 사람에게도 이렇게 대해주다니 믿을 수 없었거든요. 태식은 그날 밤 절에서 머물다 갔습니다. 강만석과 오랜 이야기를 나눴어요. 조직을 정리한 후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앞으로 뭘 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였죠. 다음 날 아침, 태식이 떠나기 전에 소희에게 찾아왔습니다. 정식으로 사과하고 싶다고 했어요. 소희는 태식의 사과를 받아줬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당부를 했죠. 이제는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말라고, 자신이 받은 아픔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말라고 했어요. 태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자신도 강만석처럼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고 말했어요. 2달이 더 지났습니다. 절에는 완전한 평화가 자리 잡았어요. 강만석은 이제 정식으로 절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머리도 깎고 회색 옷도 입었죠. 아직 정식 스님은 아니었지만 누가 봐도 수행자 같았어요. 소희는 어느새 예전보다 많이 웃게 되었습니다. 12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웃음을 되찾은 것이었죠. 강만석의 변화를 지켜보는 것이 즐거웠거든요. 대웅 스님은 이 모든 변화를 흐뭇하게 바라봤어요. 소희와 강만석, 2사람 모두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소희가 홀로 대웅전에 앉아 있었습니다. 연꽃등을 닦으면서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지난 석 달간의 일들을 되돌아보고 있었죠. 25년 전 동료들의 죽음으로 시작된 긴 침묵의 시간이 있었어요. 12년간 말을 하지 않으며 속죄하려 했던 시간들 말이죠. 그리고 한 달 전 그 침묵이 깨졌습니다. 신성한 곳을 더럽히는 자들을 용서할 수 없어서였죠. 하지만 이제는 다른 종류의 침묵이 시작된 것 같았어요. 속죄를 위한 침묵이 아니라 평화를 위한 침묵이었죠. 소희는 가슴의 호랑이 문신을 만졌습니다. 예전처럼 아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따뜻했죠. 동료들이 자신을 용서해 준 것 같았거든요. 강만석이 조용히 다가와서 옆에 앉았습니다.
이제는 허락 없이도 그럴 수 있을 만큼 가까워졌어요.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편안한 침묵이었어요.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침묵이었죠.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사찰은 고요했고 그 고요함 속에서 두 사람의 마음도 평온해졌어요. 소희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구나. 12년간의 긴 겨울이 끝나고 드디어 봄이 온 것 같았어요. 내일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참선하고 청소하고 공양을 준비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일들이 속죄가 아니라 감사의 표현이 될 거예요. 25년 전 죽어간 동료들에 대한 감사, 12년간 자신을 받아준 절에 대한 감사,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허락해준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 말이죠. 소희가 연꽃등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닦았습니다. 이제는 다시 12년간 무건수행을 할 생각은 없었어요. 하지만 필요 없는 말은 하지 않을 생각이었죠. 진정한 침묵은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밤은 깊어갔지만 소희의 마음은 밝았습니다. 오랜만에 평안한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